더불어민주당 신여영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깊습니다. 영국발, 그리고 브라질,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모두 다 우리가 다 자세하게 검증해 대해야 할 바이러스들인데요. 실제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남아프리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경증이나 중등증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백신 예방 효과가 매우 낮다라는 보고도 있고, 최근 보고된 프랑스발 바이러스는요, 기존의 PCR 검사로서 발견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의 보고도 있습니다. 총리님,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주로 유행종이 되면은요, 지금까지 백신 맞은 사람들, 가을이나 아니면 겨울에 또 백신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그렇게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까? 예, 뭐 당연히 우리 질병청이나 식약처에서는 그런 리스크까지 감안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매년 백신을 맞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가 당연히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7,900만 명분 이런 물량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확보나 앞으로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정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충분히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힐지, 또 위드 코로나 상태에서 백신의 그 유효가 6개월에 끝날지 1년에 끝날지 이런 부분 등등을 생각하면서 우리 방역 당국에서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 나서 항체 지속성에 대한 연구도 우리 정부가 대비를 하고 있죠. 예. 그런 만큼 2020년에도 백신 수급 계획 미리 마련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도 돼 있으신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깊이 준비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5개의 백신에 대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국내 제약업체가 위탁 생산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그리고 또 수출용으로 스푸트니크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백신 접종에 대한 정기 접종으로 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다양한 백신 개발 그리고 확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바백스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최근에 임상 결과가 의미가 있고, 또 실제로 위탁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노바백스의 그런 원자재 물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국가 간의 외교적인 노력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을 위해서 원부자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 확보를 위해서 범정부적인 TF를 만들어서 외교부, 산업부, 그리고 복지부 등 부처들이 개별 그 회사들과 접촉하고 또 외교적인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스푸트니크 경우에도요, 최근에 란셋에서 3상 중간 결과 그런 유효성의 90% 이상이 되는 그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요? 현재 국내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 또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도 또 교차 접종에 대한 임상 시험들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그 필요성과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개의 이제 선택지 중에 후보로 놓고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치료제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국내 항체 치료제가 승인이 돼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정부 브리핑에 의하면 3월 4일 기준 219명에 대해서 레키로나주가 투입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 치료제의 경우에는 그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한테 대상으로 투여가 되고 있는데, 지금 투여되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치료제가 중등도를 악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중간 평가나 아니면 데이터 조금 확인하셨는지요? 현재 저희가 한 550명 정도 투약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이거나 아니면 60세 미만이더라도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여한 이후에 중증도가 혹시 변했는지 좀 더 예방이 됐는지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위중증으로 가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걸로는 보고가 되고 있는데 비교군하고는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데이터 팔로우업이 필요한 상황이죠. 네네. 근데 현재까지는 중증화하는데 예방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효과는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런 국산의 뭐 백신 치료제 개발이나 아니면은 백신 개발 당연히 적극적으로 우리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워낙에 코로나 종식을 위한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보건의료에 대한 사안이 정치권의 공방으로 가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런 백신 주권을 갖기 위한 노력을 다 같이 하는 것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치료제 개발 과정에 있어서 과도한 기대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막상 뚜껑 열어보니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아니었나 하는 좀 괴리감도 느껴진 바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개발 중인 단계가 많고 이제 저희는 그래도 항체 치료제를 하나 성공해서 지금 사용을 임상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그 약물에 대해서도 용도를 좀 변경시켜서 임상시험 하는 게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몇 개 좀 더 파이프라인이 임상시험 중에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승인을 허가받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보고될 때 또는 현장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재는 치료제 개발하는데 R&D를 지원하고요. 또 임상시험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여러 치료 병원들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임상시험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또 백신 같은 경우는 임상용 시험약을 생산하거나 효과 평가를 해주는 그런 이제 굉장히 많은 범부처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발이 된 경우에는 임상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보험급여나 아니면 치료 지침에 반영해서 저희가 적용하는 것까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설립이 됐고요. 공공백신 개발 지원센터도 설립이 됐습니다. 또 과기부 산하에도 바이러스 기초연구소가 조만간 이제 오픈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렇게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R&D에 대한 개발이나 조직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려되는 거는 이런 부처에 간의 그런 분절적인 업무나 아니면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진 않은지 다른 부처 산하에 각각 연구를 하다 보면은 시너지가 내는데 한계가 있진 않은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합되는 경우는 이제 중복이나 이런 게 없이 가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좀 긴장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이 다수는 아니지만 뭐 두세 곳 정도면 서로 협업도 할 수 있고 경쟁도 할 수 있고 해서 그 시너지를 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조직이라는 게 마음대로 뭐 통폐합을 하고 뭐 분할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다 히스토리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왕 있는 연구소들이 서로 잘 소통하면서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잘 운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부처가 잘 시너지를 내고 협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보면은 복지부나 질병청, 식약처 등이 굉장히 협조를 잘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저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백신 여권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유럽연합의 그 집행위원회에서요, 디지털 그린 증명서 발급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최근 진단검사에서 음성받은 자, 그리고 코로나에 회복돼서 항체 갖고 있는 분, 그리고 백신 맞으신 분, 이런 분들한테 발급을 한다는 겁니다. 아마 추후에는 이 해외 입출입 관련해서 아니면은 또 격리 의무에 대해서는 이런 항체에 관련된 증명서가 있으면 아무래도 국가 간에 그런 용이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사회적 차별로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총리님께서는 백신 여권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검토하는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죠.
예, 뭐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모니터링은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WHO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우리 정부가 도입을 뭐 검토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국제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그 논의되고 있는지는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추후에 이게 활용이 되더라도 국가 간의 상호 호혜적인 조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예, 이제 우리의 경우에 이제 3, 4분기까지는 백신 접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되든 우리 국민들이 불편하거나 차별을 받는 일은 없도록 정부가 대비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휴가와 인센티브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근로자들 중에서는 오늘의 노동이 곧 오늘의 생계인 분들이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나 아니면 특고 또는 의료인들조차도 사실은 백신 접종 후에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도 일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백신 접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도 설계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권덕철 장관과 정경 청장께서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지금 아직 논의의 초기이긴 하지만 이런 백신 휴가나 아니면 인센티브에 대한 대상 범위 그리고 지원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시죠. 예, 제가 그 월요일 날 화요일입니까? 화요일 날 중대본회의에서 백신 휴가 제도를 휴가 문제를 제도화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좀 검토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후유증 때문에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또 이 문제가 기업이나 이런데 또 다른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무튼 현실적으로 백신 접종에 후유증이 없이 원만하게 접종이 잘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고용자에게나 이런 데도 좀 그 거부감이 없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특고 노동자들 이런 분들에게는 접종 인센티브나 비용 지원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일에 시간을 내서 접종하는 건 또 어렵고 만약에 발열이나 근육통으로 일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 제도나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직은 뭐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백신 휴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이미 맞고 있는 의료진들이 우리는 대체 인력이 없어서 사실은 휴가를 받아도 쉴 수가 없다. 이런 어려움을 현장에서 토로하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의사, 간호사 그리고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그런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좀 그 묘책이 금방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제도화가 되고 하면 서로 이렇게 그 양보해 가면서 뭐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길을 찾아봐야죠. 예,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경 청장님, 지금 백신 접종 후에 이런 이상 반응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건 없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제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에 그 혈전 반응 있었던 60대 치매 환자 인과관계 없다라고 부검에서 결과 나왔고 오늘 또 20대 남성분께서 혈전증으로 부작용 신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그 60대 어르신 사망으로 신고되신 그 분께서는
현재 그 부검이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 부검 결과를 저희가 온전하게 받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검 결과가 확인이 되면 사인이 뭔지를 좀 확인하고 그럼 그 사인과 또 예방접종하고 연관성이 있는지를 두 가지를 다 판단을 해서 피해조사반에서 아마 의학적으로 판단해서 그 판단 결과가 나오면 또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인이나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례분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이제 두통이 있어서 뇌 MRI를 찍고 나서 이제 혈전이 있다는 게 확인이 돼서 지금 치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저께 신고가 됐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상 반응 조사하고 또 혈전 전문가들하고 검토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피해조사반 심의 후에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혈전이 굉장히 일상적으로도 그 1년에 저희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한 17,000여 명이 이제 폐색전증 같은 걸로도 신고가 되고 있고 혈전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게 일상적인 그런 발생 규모인지 아니면 백신으로 인한 증가인 건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모니터링은 필요하고요. 현재까지는 혈전이 백신하고 연관성이 있다라는 그런 증거는 확인하기는 어렵고 또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뿐만이 아니라 화이자 백신에서도 똑같은 혈전 사고들이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백신으로 인한 거라고 보기에는 명확한 징후는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 의견입니다. 예, WHO에서도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접종을 지속하는 걸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EMA에서도 지금 18일 날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으신 거죠. 언제쯤 그런 타임라인 갖고 계시나요? 현재 18일 날 유럽의 의약품청에서 안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 거기서 유럽 사례에 대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낼 예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신고된 2명 사례에 대해서 피해조사반이 금요일 날 정례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검토를 하면 빠르면 주말 정도에는 저희도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백신을 접종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의학적으로는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존의 독감 백신에 비해서 그런 부작용의 정도나 빈도가 높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응급실 대란으로 연결되지 않기 위해서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리님, 최근에 브리핑에서도 그런 백신 접종 후 증상으로 응급실 찾으면 긴급 환자 치료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응급실 살려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도 전달이 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총리님께서는 백신 접종 받으시고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래서 근육통과 고열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타이레놀을 드시겠죠? 어떻게 예. 대처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뭐 제가 보기에는 타이레놀을 복용할 것 같습니다. 타이레놀을 먹었는데 계속 고열이 지속되고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어디에 문의하시거나 누구와 상의하실 예정이신가요? 예, 그러면 뭐 보건소에 전화를 하든지 또 그 병원을 좀 찾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많은 국민들이 비슷하게 어디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339에서도요, 그런 상담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상담 요원들이나 아니면 지금 일부의 간호사들이 상담을 한다고는 하지만 명확하게 타이레놀을 몇 알 먹어야 되는지, 몇 시간 간격으로 먹어야 되는지, 어느 타이밍에 병원에 가야 되는지, 응급실에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들의 상담이 사실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런 상담 콜센터, 응급실 대란으로 연결되지 않기 위해서 간호 인력이나 아니면 의사 상담 인력의 배치가 강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우선 1339를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잘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금방 저도 1339를 떠올리기보다 보건소나 병원을 떠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스스로 진단해 가지고 타이레놀을 먹을 궁리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 백신 접종을 하시고 열이 나거나 이상 반응이 있으면 일단 1339를 활용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 한 300명 정도가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고 심야에도 다 응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1339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고 이거 뭐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안내를 못하면 그건 난감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사 이상의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응대를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응대도 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료진이 응대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분이 하는 것은 다를 터이니까 이번 백신과 관련돼 가지고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하시고 그래서 집단 면역에 이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1339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예산 확보도 아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마다 진료 과목별의 그런 진료량이나 수입이 많이 차등화가 됐습니다.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가 많이 줄었고요. 정신 어느 정도의 우리가 그런 폐업하는 그런 의료기관들이죠. 진료비가 많이 감소하는 것들은 간접 보상하지 않으면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장기화되는 감염병 시대에는 진료 과목별 이런 간접 보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감염병 시대에 의료 수요가 이렇게 꽈려를 달다면 뭔가 인력이나 이런 복지의 조정도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 마이크가 꺼져서 잘 안 들렸는데요. 네, 의료기관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진료의 그 편차 이런 것 때문에 폐업도 많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또 지역 내에서 그 의료의 진료의 과소 문제 이런 게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더 심층 좀 더 분석을 해서요. 코로나 시대에서도 이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